네, 5월 22일 심리 측정 및 평가 3차 실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인과관계 관련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인과관계의 기초, 이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인과관계 기초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우리가 사례를 들어드린 것처럼 이 필요 조건의 관계를 기초로 가지고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자, 필요 조건은 이 x에 이제 관련된 변수, 그리고 y에 관련된 변수를 우리가 이제 대입을 했을 때, 이 x의 변수와 y의 변수, 뭐 일반적으로 x를 우리가 독립 변수로 보고 y를 이제 종속 변수로 보았을 때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필요 조건의 관계는, 자, 보시면은 x, 즉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변수를 대입해 보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했는 거는 x를 우리가 마약 경험이라고 보았을 때, 자, 그러면은 x, 즉 마약 경험 없이는 y, 이제 마약 중독이 되겠죠, 결과니까. 마약 x가, 즉 마약 경험 없이는 y, 마약 중독은 존재하지 않지만 마약 경험의 존재가 항상 마약 중독을 존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 되죠, 지금요. 그러면은 이 마약 경험과 이 마약 중독의 이 관계는 이 필요 조건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사례들도 많이 있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 조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x와 y 이제 관련된 이제 변수를 우리가 대입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이제 그거를 살펴보는 내용인데, 자, 보시면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던 x에다가 아까 전에 마약 경험, y를 마약 중독으로 충분 조건도 우리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정의해 보면은, 자, 위에 있던 사례 그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마약 경험의 존재는 마약 중독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까지는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y, 마약 중독 결과니까 마약 중독은 x, 마약 경험 없이도 발생할 수 있을 때 가능할까요? 마약을 경험한 적도 없는데 마약 중독이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마약 경험과 마약 중독은 이 충분 조건의 인과관계를 가지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변수인, 예를 들어서 x에 우리가 담배를 피는 거, 흡연이라 보았을 때 이 y는 이제 우리가 뭐 담배를 피우면 당연히 폐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니까 y를 폐암이라고 보았을 때, 자, 그럼 그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x의, 즉 이 흡연은 그러니까 x, 흡연은 y 폐암의 발생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죠? 당 영향을 주죠. 자, 근데 뒤에 보세요. y 폐암은 x, 흡연 없이도 발생할 수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폐암 걸리는 거는 담배 안 피는 사람들도 걸릴 수 있잖아요. 뭐 직업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뭐 미세먼지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분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된 지역에 이제 작업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뭐 유전적인 요인이거나 또 이런 다양한 사례로 인해서 이제 폐암에 걸릴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더 많이 걸리지만, 그래서 이 흡연과 폐암은 이제 충분 조건의 인과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흡연과 이 폐암이라는 이 변수를 위에 아까 필요 조건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볼까요? 필요 조건으로 x, 흡연이잖아요. 자, 흡연 위에 필요 조건입니다. 흡연 없이는, 즉 담배를 안 피면은 y, 폐암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처음부터 안 되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마약 경험과 마약 중독은 필요 조건 인과관계를 가지지만, 충분 조건은 이제 흡연과 폐암은 충분 조건 인과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필요 충분 조건은 이제 여러분들이 넣어 보시면은, 뭐 앞에 했던 한 사례 한번 그대로 넣어 볼까요? x, 흡연이 일어나지 않으면 y, 폐암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약 경험 x,
마약 경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Y 마약 중독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되죠. 뭐 마약을 하지도 않는데 마약 중독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뒤에 보세요. 마약 경험이 X적 마약 경험이 일어나면은 Y 마약 중독이 언제나 일어나나요? 마약 한번 하고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약 중독과 이 마약 경험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존재를 가지냐면은 아까 위에서 살펴본 그러한 사례에 적용이 되고, 이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사실은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는 이 사례는 생각보다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과관계 기초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만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조사 설계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반응 효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건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설계도를 그릴 때, 집을 짓는 설계도를 그린다 하더라도 그 집이 바닷가에서 세워질 집인지, 또는, 예를 들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세워질 집인지, 아니면은 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인지, 또는, 상대적으로 겨울 이 계절이 더 오래 지속되는 지역에 지어질 집인지, 이런 지형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분히 잘 감안한 다음 이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조사 설계, 즉 실험을 우리가 심리를 측정하고 자존감을 측정하고 또 우리의 의사소통 관계를 측정하고 이런 다양한 측정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할 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제3의 변수들, 그리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를 감안한 다음, 그러한 제3의 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조사 설계를 정말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 5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여러 사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이 적용해 보면은 충분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바라보면서, 자, 첫 번째, 보상적 경쟁 효과. 자, 이 말이 조금 이제 좀 생소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박탈당한 것을 뭐하는 의미에서, 보상하는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즉 진짜가 아닌, 조금 어찌 보면은 이제 이것이 조금 주관적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보면 되겠죠. 의도적으로 결과 변수인 종속 변수에서 예상되는 이 효과를 기대 이상으로나 또는 기대 이하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보상적 경쟁 효과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자적으로 봐도 사전적인 의미로만 봐도 우리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했던 사례 그대로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가 보면은 수업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오후 2시에 하잖아요. 식사를 하고 바로 하지만은 2시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졸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10분 정도 오는 시간이고, 그럴 때 수업의 이 효율성과 수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어떻게 하겠냐면은, 예를 들어서 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시원한 아메리카노 이제 음료를 제공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음료를 먹으면서 수업한 학생이 수업에 대한 집중도와 만족도가 높아질까요? 아니면은 그걸 먹지 않은 학생이 높아질까요? 이것이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절반을 딱 갈라가지고 반틈은 커피를 제공하고 반틈 커피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서 수업을 마치고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일반적으로 봐도 커피를 제공한 쪽이 훨씬 수업의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커피를 제공받지 못했던 쪽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실질적으로는 커피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 카페인이 이제 몸에 안 들어가서 그런지 졸리기도 했고 집중도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수업에 대한 이 어찌 보면은 효과가 많이 스스로 수업을 못 따라온 상태였는데 그러면은 수업 만족도가 낮은 걸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저 사람들만 커피를 주고 우리는 왜 안 줬냐 하면서 자기가 받아야 될 보상이 지금 박탈당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수업의 만족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뭐 당신들도 골탕 먹어봐 이런 심정으로 나는 수업이 굉장히 매우 만족이었다 이렇게 체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뭐예요? 이 의도적으로 결과를 예상되는 결과에다가 기대 이하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의도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뭐 그게 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커피 먹어서 한 것이 또 뭐예요? 왜 나는 저런 거 안 주지 하면서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지는 않았는데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난 너무 또 낮았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높다고 체크해버리거나 수업의 만족도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낮다고 체크해버리거나 이런 의도적으로 결과를 자기가 박탈당한 것에 대한 이 앙심으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보상적 경쟁 효과입니다. 그럼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조사 설계에서 이런 실험을 하게 될 때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수업하는 수업 2시에 수업하는 A 강의실과 B 강의실을 아예 서로가 안 보이게끔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통제 집단으로 삼고 하나는 실험 집단으로 삼아가지고 A 강의실의 사람들은 2시에 수업하면서 커피를 제공하고 B 강의실에서는 커피를 제공하지 않고 그럼 서로가 어떤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수업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커피를 제공받은 강의실에 가서 수업이 어땠느냐. 그리고 커피를 제공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냥 원래대로 수업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수업 만족도가 2시니까 어땠느냐. 이렇게 점수를 보고 어디가 수업 만족도가 더 높았는지 판단해서 이 서비스를 어떻게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바로 보상적 경쟁 효과고요. 그 다음이 조사원 기대 효과입니다. 자, 이거는 조사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가 나오도록 실험 대상자들에게 은연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이끌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과가 학과 생활 만족도, 학생들의 학과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와야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학과 예산을 학교 본부로부터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래 되면은 이 연구하는 사람이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리면서 이런 거 막 하는 거죠. 자, 우리 학과에 불만도 있겠지만 수업에 대한 불만도 있었겠지만 우리 학과가 이제 좋은 점수가 나와야지만 또 다음 학기 여러분들이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점수 체크할 때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잘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대상자들을 끌어가는 거. 그래 되면 진짜 이게 올바른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심상과에 학과생활 만족도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경찰행정학과 조교가 와서 그냥 설문지를 주고 설명만 하고 그대로 걷어가는 거. 그래서 체크하는 학생들은 누가 했는지 또 설문지를 낼 때도 설문지를 거두는 사람이 봐도 어떤 학생인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하는 거. 이래 돼야지만 진짜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 진짜 사실을. 이런 것들은 조사원 기대 효과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미리 이제 나타날 반응 효과로 우리가 사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이 위약 효과. 다른 말로 하면은 플라시보 효과. 자신이 특별한 처치를 받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뭐가 된다고 했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결과를 바꿔버리는 경우. 뭐 제가 왜 암 환자들이 비타민 약이 새로운 신약인 줄 알고 먹고 본인들은 신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비타민이었잖아요. 근데도 안 치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위약 효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뭐 쉽게 말해서 진짜 그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발생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말하면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결과를 얻을 수 없으니까.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고요. 호손 효과는 뭐 호손 공장에서 불밝기를 통해서 생산품을 이제 보았던 거, 뭐 의미가 없었다는 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후광 효과,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은, 어찌 보면 작은 제한된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굉장히 과장되어서 크게 일반화, 이제 어찌 지나친 일반화가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이제 경향을 보이는 것들도 실험 설계에서 또 이제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보완하면서 가야 될 요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자, 다음은 이제 내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와 이제 외적 타당도로 나눠지는데요. 이 사례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이 신뢰도와 타당도. 이 신뢰도는 우리가 측정, 즉 재보는 거에 대한 일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타당도는 우리가 재보는 거에 대한 이제는 이 정확성.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타당도는 결국 내적 외적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 연구가 얼마만큼 정확하냐, 지금 그걸 이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있는 내적 타당도는 사실은 우리가 크게 자동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너무 이론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외적 타당도는 좀 이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제3의 변수들이 막 발생할 수 있고 이걸 사전에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는 뒤에 박스로 나오니까 우리가 표로 만들어놔서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보고, 내적 타당도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특정한 조사 설계에서 발생한 실험 대상의 변화가 정말로 조사 연구자에 의해 조작된 실험 주체에 영향을 의한 것인가에 대한 이제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은 조사 설계 과정에서 어쩌면 이제 제시된 그 원인이 진짜 이 연구자가 했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정확성을 보겠다, 이 개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외적 타당도는 뭐 기본 개념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적 타당도는 이제 우리 요상을 좀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뭐냐면은 일단은 이 내적 타당도가 뭐냐면 일단은 정확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연한 사건. 자, 이거는 자, 옆에 설명 보세요. 연구 중에 조작한 실험 조치 이외에 종속 변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원인 외에 진짜 원인을 제공하는 그 실험 제공했는 것 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다른 사실 때문에 결과가 바뀌어버린 경우. 그게 바로 뭐냐, 우연한 사건이 되죠. 그렇다면 정확도를 떨어뜨려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 이제 한 40년 만에 신호 체계가 바뀌거든요. 신호 체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신호등이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호등 불빛만 보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거나 이러면 앞에 신호등 불빛이 안 보여가지고 이 교차로 사고일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신호가 끊기는데도 불구하고 앞차에 가려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꼬리 물기 같은 경우도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신호등 그 왜 기둥 있잖아요. 기둥이 옆으로 이제 쭉 신호등을 이제 메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LED 등이 다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순차적으로 이제 지금 전라도 어느 한 지역에서 이걸 시험 운행해봤더니 시범 운행했더니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이제 그렇게 딱 바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전국의 신호등 관련된 거를 교차로에 다 바꾸고 나니까 돈을 엄청 들여서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만약에 3월달 4월달에 바꿨다 가정해 볼게요. 3월달 4월달에 딱 바꿨는데 중요한 거는 바꾸고 나니까 3월달 4월달 두 달 동안
교통사고율을 그 전과 후로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교통사고가 줄었어요. 그래서 신호등 불빛 LED 기둥에도 들어오게 하니까 효과가 많이 좋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3월달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저 중동에. 기름값이 어떻게 되었어요? 엄청 올랐죠. 기름값이 많이 올라 버리니까 사람들이 차를 안 갖고 나오는 거예요. 부담이 되어가지고. 그 지금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기름값이 지금 그 2,000원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휘발유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를 안 갖고 나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도로가에는 차가 많이 없으면 사고율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알고 보니까 3월달, 4월달에 도로가에 기존 대비 자동차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율이 줄어든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신호 LED 불빛 때문에 교통사고율이 지금 3, 4월달 내려간 게 아니라 우연히 마침 불빛을 바꾼 그 시점에 전쟁이 나가지고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차를 안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고율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런 우연한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정확도를 떨어뜨려야 되겠죠. 자, 요 내용은 잘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성승효과. 이 연구자가 자신이 좋지않은 그 실험 좋지 않은 상관없이 결과가 발생해버리는 경우. 뭐 예를 들면은, 수업 시간에 몇 번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들 10명에다가 6개월 동안 키 크기 줄넘기 체조를 시켰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키를 측정해보니까 평균 다 5cm가 컸어요. 이 줄넘기 체조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5학년 남자아이들은요, 성숙효과, 즉 가만히 놔둬도 커요. 굳이 줄넘기를 안 해도 크거든요. 이런 걸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상황 거의 비슷하게 해놓고 5학년 남자애들 10명 또 5학년 남자애들 10명 A, B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두 집단이 다른 거는 다 비슷하게 하고 A 집단만 줄넘기를 시키고 B 집단은 줄넘기를 안 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어요. A 집단은 줄넘기 한 집단은 키가 6cm가 자랐어요, 평균. 근데 B 집단 다른 건 다 비슷하게 하고 줄넘기를 안 한 B 집단은요, 평균 4cm가 자랐어요. 그러면요, 줄넘기 체조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저는 성승효과 같은 경우는 실험 설계를 이런 식으로 집단을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검사효과. 자, 검사효과는 말 그대로 우리 예전에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본 시험지는 며칠 있다가 다시 시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험 성적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한번 반복 측정은 한번 했는 거에 대한 연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정확도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겠고요. 도구 효과. 도구 효과 또한 어떤 도구로 측정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이 도구에 대한 이제 뭐 산정 방법이나 또 사용하는 것들이 의도치 않게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는 실험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도구는 그래서 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걸로 해야지만 결과를 이제 결과가 흔들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험 대상자 상실. 자, 이거는 우리가 실험을 이제 종단 연구 같은 경우 할 때 우리가 대상자가 뭐 잠적하거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멀리 떠나거나 아니면은 뭐 하기 싫어서 안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은 실험 대상자가 시간을 걸쳐서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중간쯤 하다가 마지막쯤에 이제 안 나타나거나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다 보면 결과가 좀 왜곡되겠죠. 어찌 보면은 조금 이제 퀄리티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종단 연구에서 편을 연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경량 연구로, 경량조사, 추세조사라고 하죠. 그렇게 또 일단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내적 타당도 제휴 마지막이 통계적 회귀입니다. 통계적 회귀는 너무 극단적인 사례가 들어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제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 한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왜
다이빙이나 올림픽에서 보면 다이빙이나 아니면 체조 같은 경우 또는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피겨스케이팅이나 아니면은 왜 스노보드나 스키점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빨리 들어온다고 해서 1등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은 심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점수를 줘서 그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럼 심판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한 명이 주는 게 아니라 심판 한 7명이 점수를 주면은 심판마다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지만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나라 사람이면 점수를 잘 줄 수도 있고 사람인지라 자기 나라 사람하고 조금 적대 국가가 나오면은 점수를 같은 조건이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적 얘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체조 내린 데 보면은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는 빼고 어떻게 합니까? 평균을 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인 통계적 회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3차시 수업이었고요. 그 다음 내용부터는 우리가 이제 13주차 수업 시간에 우리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